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보유세를 올려서 팔라고 하면서 네. 양도세를 또 같이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올려서 못 팔게 하는. 네. 아파트 전세값 뛰는 것도 뛰는 건데 이제는 단독 빌라, 특히 이제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값도 지금 폭등하게 생겼어요. 20제곱미터까지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거든요. 청약에서. 좋은 그러면은 팁이군요. 전용 면적 20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은 뭐 9평, 8평을 쓰더라도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주입니다. 꼰대 공견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뉴스를 읽어드리면은 금요일 날 뉴스가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주말에 뉴스를 보시면서 전문가의 시각과 여러분들 시각의 차이를 생각하시면서 부동산 공부를 하신다고 한다면 점점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자, 여당의 빌라 등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 추진한다. 네. 전월세 난 부채질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폐지되면은 전월세날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를 이제 신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특별위원회에서 네.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세웠어요. 네. 근데 여기가 조금 많은 시민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먼저 이제 재산세를 인하 감면하겠대요. 네. 6억의 재산세 기준이죠. 네네. 이거를 이제 9억으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네네. 어떤 내용이죠? 감면이잖아요. 네. 이거는 한시적으로 3년간 감면을 합니다. 한시적으로.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감면을 하는데 전체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내는 재산세 총합이 한 700, 그러니까 전체에서 700억 정도를 감면해 주는 거고 1인당으로 따지게 되면 한 18만 원 정도를 이제 감면을 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약간 욕처럼 들리네. 18만. 네. 근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를 하게 되면 한 1조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세수가.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원래 종부세 세율이 1조 원 더 거쳤죠. 그러면 1조에서 700억을 빼면 9,300억이 남네요. 네. 엄청난 이득이 생겼는데요. 장사 잘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리고 네. 종부세가 또 매년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내년에는 뭐 1조 5천억이 될 거고, 네. 그죠? 네. 거기에다가 이게 3년 한시잖아요. 네네. 근데 재산세를 3년 한시라고 저는 안 믿어요. 왜냐면 자꾸 말을 바꾸니까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재산세를 3년 한시 없어, 그냥 다 내.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정책을 네. 믿고 그거에 따랐던 국민들한테 자꾸 호떡 뒤집듯이 정책을 자꾸 자기 입맛대로 시시때때로 바꿔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보통은 정권이 바뀌어야 정책이 바뀌는데 이번 정부는 장관이 바뀌면 정책이 완전 바뀌어버려요. 그죠? 그 효과는 약간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네. 너무 컨트롤 타워 부재일까요? 약간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네. 자, LTV입니다. 네. 주택담보 인정 비율을 갖다가 네. 뭐 올려주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무주택 신혼부부나 무주택 가구주 네네. LTV 최대한 해주겠다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네. 이제 투기과열지구하고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나눠서 보면 이게 이제 50%를 이제 무주택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풀어줬고요. 60% 조정 대상 지역 60%인데 여기에 10% 정도를 더 해서 최대 60%에서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주겠다. 약간 숨통을 터주겠다. 요 개념이죠. 4억 원 한도네요, 4억 원. 네, 한도가 4억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출이라고 하면 LTV도 있지만 DTI도 있고, 그죠? 네. DSR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도 복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요. 네. DSR은 현행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지금 LTV가 완화되더라도 여기에 DSR을 같이 접목을 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금액을 이제 정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출이 좀 많은 젊은 층들은 못 받겠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4억 중에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이외에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다음 카드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그 실제로 나오는 담보액이 줄어드는 거죠. 대출액이. 저는 이게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네. 지금 주택값이 상승하는 이유가 네.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가서 오른다고 매입을 그래요. 해서. 예. 네. 그런데 임대사업자들은 작년 7월부터 아파트 못 사잖아요. 못 사진 않고 등록을 못 하는 등록을 거죠. 못,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못 사는 거죠. 등록 못 사니까. 임대사업자가. 못 사죠. 네네. 일반인으로 돌아 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집값이 폭등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보니까 실수요자들이 다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다주택자도 지금 아파트 거의 못 사잖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취득세를 갖다가 8% 12% 내야 돼요. 엄청납니다. 종부세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네네. 그러니까 거의 실수요자 위주로. 맞습니다. 갈아타기 위주로 수요가 때문에 집값이 뛰는 건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지금 요 시기에 네네. 자꾸 LTV를 완화시켜주면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늘어나죠. 네네네. 예, 더군다나 이제 4억까지 한도를 받는다면 보통 6억대 전후의 아파트가 제일 많이 거래가 될 것 같거든요. 8억대까지도 가능하더라고요. 가능은 한데 네네. 실제로 4억 정도 들고 있는 사람이 이미 집을 다 샀어요. 아, 네. 그러니까 실제로
많지 않으신 분들. 네. 그죠? 그런 분들이 살려고 한다면 6억대 전후의 집들, 네네. 뭐 일산이라든지 평촌이라든지 뭐 인천의 아파트들 네네. 이런 경우들이 그나마 좀 그래도 좀 안정되게 유지를 시켜줬는데 맞아요. 이제 이런 아파트들까지 폭등하게 생겼어요. 거의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우리 뭐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유지가 되던 저가의 아파트까지 폭등시키게 되면 나머지 또 따라뛰는 전체적으로 밀어 올리잖아요, 집값을. 그러니까 이 정책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런 정책을 만들었을까요? 현실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표를 의식한 거 아닐까, 표를? 아, 그렇군요. 네, 왜냐면 20, 30대 이번에 좀 완패했잖아요. 아, 보궐선거에서? 47 보궐선거 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약간 표를 얻고자 하지 않았을까란, 뭐,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겠죠? 저는 사람을 믿습니다. 성선설. 아까 안 믿는다며요. 근데 좀 약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는 왜 집값을 올리려고 지금 할까라는 부분들은 집을 사라는 얘기인지 네. 사지 말라는 얘기인지 네. 그죠? 이런 것들은 좀 약간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 아예 폐지를 해버린 거죠? 모든 유형 신규 등록을 폐지하겠다는 거죠. 네. 폐지 없어지는 겁니다. 네네. 등록 말소 후 6개월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등록 말소 후에 종합부동산 합산을 배제를 안 해주겠다. 배제를 안 해주는 거죠? 이건- 합산하겠다는 거죠? 예, 이거는 약간 배제를 빼야죠. 빼면 그렇죠.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특별위원회예요. 자, 네.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네. 이게 부동산 가격, 부동산 안정화를 시키는 특별위원회인지 네. 표를 얻기 위한 특별위원회인지 네네. 그죠? 내년 대선을 위한 네. 특별위원회인지는 좀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제대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책에서 아파트에 대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 바 있어요. 작년 7월에. 그렇죠. 그런데 이를 전체로 확대해서 이제 폐지하겠다. 네. 왜? 여당 내에서 임대사업자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네. 자, 임대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하는데 네.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안 사는 지금도 아파트가 폭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아니죠. 그죠? 더군다나 잘 생각해 보면은 4년 동안 지금 공급 부족으로 주택값이 폭등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이 공급 부족을 만든 게 임대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정부죠. 정부 정책으로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책으로 4년 동안 계속 기존 사람들 양도세를 높여서 못 팔게 하고 아파트를 새로 안 지었잖아요. 네. 그죠? 공급을 안 했죠. 그렇게 약간 상반된 정책을 만들어서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왜 이 탓을 임대사업자한테 돌릴까요? 그러니까 본인들 입으로 자인을 한 거잖아요. 네, 공급 부족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공급하겠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네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실질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공급이 되는 시기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공백이. 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는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네. 매물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임대사업자 이 비율이 보게 되면 네. 여기 나와요. 네, 나옵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등록 임대주택 총 108만 채래요. 네. 근데 비아파트가 85만 채래요.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85%네요. 전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가 아파트예요. 네. 근데 서울은 10%가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해봐야 이 10% 중에서 몇 프로가 나올까? 몇 프로 안 나와요. 나와도 사실은, 예. 이게 매 분기마다 나오지 한 네. 번에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임대사업자가 뭐 날 잡아서 1년에 한 번 한 건 아니잖아요. 등록을 한 시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네. 이런 임대사업자한테 이런 폐해를 돌리는 거는 네. 저는 이건 정말 무리수. 이거를 믿는 국민들이 있나요, 근데?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있을 것 같아요. 있긴 있나요?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정책을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보다 임대사업자 아닌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소수를 버리는 거죠. 정책을 이건- 믿고 예, 그 예. 정책에 따랐던 소수를 버리고 네. 다수의 표를 그렇죠. 얻기 위해서 예. 이야.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버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세금을 그런 분들이 많이 내는데. 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6개월 안에 팔아야만 양도소득 중과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임대사업자가 서둘러 주택을 처분하도록 압박해 매물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네. 이게 이제 의무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 네. 이제 임대사업자는 네. 의무기간이 끝나도
기존에 갖고 있던 혜택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쭉. 네. 그러니까 언제 팔아도 중과세를 안 맞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중과세를 안 하니까 언제 팔아도 중과를 안 하니까 매물이 시장에 나오질 네. 않잖아요. 네. 근데 이걸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요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한정을 해서 요 안에만 매물을 팔면은 중과세 안 하고 그 이후에는 중과세 해버리겠다 이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이분들이 살 때, 매수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었잖아요. 없었죠. 근데 이제 사고 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예, 신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여름 옷이라고 팔았단 말이에요. 아, 네. 그걸 사서 입었는데 겨울 옷이라고 하는 건가요? 여름 옷이라고 포장을 해서 줬는데 네. 까보니까 네. 겨울 옷인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비유를 했었잖아요. 얼마 네네. 녹화할 때. 네. 20개월만 있으면 된다고 해서 군대를 갔는데 갑자기 군대에서 복무하고 60개월을 해라고 갑자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죠? 나라가 어려워졌으니까. 예, 어려워졌어요. 60개월. 60개월 해. 예. 요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실제로 예. 그런 일이 있으면 돌아버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가 많고. 네. 자, 임대사업자들이 말소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원룸 10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한 채만 갖고 있어도 10주택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1억짜리를 10개 가지고 10억이잖아요. 네네. 10개 가지고 있어도 폭탄을 받는 건데 네. 10억짜리, 그러니까 2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야, 한 채를.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적폐일까?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는 거고 또 하나는 6개월 내에 팔으래요. 네. 그럼 임대사업자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임대를 놔야 되잖아요. 네네. 임대 놔져 있죠. 예. 근데 임차인은 4년 동안 살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6개월, 예를 들어 1년 정도밖에 안 지났다고 한다면 3년 안에 임차인이 살고 있으니까 못 팔잖아요. 집도 안 보여줄 거고. 네. 그러면 집을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갭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 갭 투자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내놔도 사는 사람이 갭 투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하는 실수요자 아니면 지금 못 사게끔 법을 다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법은 안 팔리는 거예요. 법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것 같아요. 보유세를 올려서 팔라고 하면서 네. 양도세를 또 같이 보유세보다 더 많이 올려서 못 팔게 하는. 네. 그러니까 이걸 모순이라고 하죠. 모순. 그렇죠. 절대 뚫리지 않는 창과 네. 뭐든지 뚫어버리는 창을 갖다가 같이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네. 알파가 있는 게 어떻게 해서든 매도한 사람이 물건을 내놔도 취득세가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살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 안에 어떻게 팔아요? 못 팔죠. 못 팝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어떤 국민한테는 이건 절대 뚫리지 않는 창입니다. 네. 라고 해서 팔아서 선심을 샀단 말이에요. 네네. 이쪽 국민한테는 이건 뭐든지 뚫리는 창입니다. 창입니다. 방패. 그죠? 네. 창입니다. 또 줘서 또 서로 싸우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좀 약간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약간 좀 표를 의식한 너무 정책 네. 위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면은 네. 경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나중에 어떤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좀 약간 경제적인 논리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 쪽으로 조금 했으면 부동산 특위가 이름 그대로 기본의 기본을 좀 지켜줬습니다. 기본을 너무 무시해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네. 다시 고개에 드는 서울 전세가. 아, 네. 예, 전월세 신고제 여파로 뛴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무시무시하긴 해요. 어유. 서초구가 0.16%가 이제 변동률로 뛰고 있다고 네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전체가 0.04니까 네. 서울의 평균 4배, 어. 강남 3구에 비해서 4구에 비해서 8배 정도가 뛰고 있으니까. 엄청나네요. 네. 이렇게 뛰다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진다는 거죠. 그렇죠. 요게 영향을 이제, 주죠. 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한동안 진정세를 보이는 서울 전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근데 여기 약간 좀 착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왜냐하면 진정세라고 하는 거는 네. 올 2월까지 엄청 뛰었잖아요. 아, 초기에는. 연초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3월 지나서 안정세 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때는 전월세 비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매도 비수기인데. 보통 이제 1, 2월 달을 성수기라고 부르는 이유가 학군 수요 때문에 움직이는 수요들이 많고 또 해가 바뀌면서 이주하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성수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비수기 때문에 전세가가 좀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를 안정을 찾았다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 중에서 네. 서초구가 좀 가장 많이 올랐어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유를 봤더니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이 대규모 이주를 시작하면서 아, 이주 수요. 그러니까 방배 13구역 여기는 네. 단독 빌라 재건축이에요. 그렇습니다. 반포 중흥 1단지, 신반포 단지 등 이렇게 재건축 4천 가구가 넘는 단지들이 이사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겁니다. 아.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예. 일단은 방배 13구역 네. 사당역 있는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요 신반포 1단지. 1단지라든지 이제 반포
잠원동이나 반포 이쪽에 네네네. 한신 쪽에 예. 이주들이 생기면서 네. 이 친구들이 이사를 가는데 네. 보통 아파트 재건축을 해서 이사를 가면은 아파트로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여기 반포 재건축 같은 1단지 같은 경우도 네. 집이 굉장히 넓고 좁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값이 뭐 5억에서 뭐 7억 뭐 8억 이렇게 싸단 말이에요. 강남 그러니까, 내에서는 싼 예, 편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요 재건축 네. 뭐 네미안 포스트라든지 네. 뭐 아크로 리버 같은 경우는 전세값이 워낙 비싸. 20억이 넘는 단지가 반포 예. 미도 아파트는 삼풍 아파트도 못 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못 간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방배동 쪽에 빌라 쪽, 그죠? 네네네. 빌라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네. 13단지도 다 단독 빌라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신규 공급도 일단 빌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정부에서 신규 오피스텔의 빌라를 못 짓게 지금 계속 가로막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 폐지하게 되면 이걸 또 누가 사요? 그렇죠. 못 사죠. 그러니까 보통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양을 늘려서 임대사업자들이 이걸 사서 저렴한 임대를 공급을 하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게 되면 이제 신축 더 이상 안 하는 거죠. 안 하지 못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전월세 난으로. 그러니까 아파트 전세값 뛰는 것도 뛰는 건데 이제는 단독 빌라, 특히 이제 빌라 오피스텔의 전세값도 지금 폭등하게 생겼어요. 게다가 지금 이 방배동이나 내방동 일대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꽉꽉 채워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집수는 굉장히 적어요. 근데 나오는 숫자는 이주하는 숫자는 4,000세대나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 못하는 사람들이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까지도 수요가 퍼지는 거예요. 보통 한 4,000세대에서 5,000세대가 이주를 시작하면요. 그 주변에 있는 3개 구가 영향을 다 받습니다. 3개 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한다면 네. 주로 이제 사당동이라든지 네. 봉천동까지도 갈 것 같아요. 갈 수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방배동 기본인 거고 네. 서초동까지 움직이면서 요쪽 이제 그 전세값이 엄청나게 폭등할 것 같아요. 월세값하고. 네네. 그러니까 요쪽에 이제 빌라라든지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월세가 좀 많이 오르고 전세가 오를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앞으로 이제 정부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물량이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전월세 값이 굉장히 많이 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임대차를 사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단독 빌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음에 갱신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 종부세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전세값을 많이 올렸어요. 네네. 그래서 임대인들이 그 전세값을 받아서 네. 또는 월세를 받아서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요거를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게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세 월세값을 폭등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약간 기억을 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임대사업자는 갱신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도 그 전월세 상한제가 있어갖고 5% 이상 못 올리거든요. 근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새로운 세입자를 맞을 때는 원래 시세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효과도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서초구의 전세가가 좀 마장 많이 뛰었고, 예. 그죠? 이제 이주 수요가 있는데 이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임대차 3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예, 전월세 신고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네. 이게 전부 다 임대차를 이제 전월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다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법이 아닌 그죠?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서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한 법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분이. 취지는 임차인을 보호하겠다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임차인한테 그 부담들이 다 전가가 되는 상황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거는 본인들 생각이죠. 예, 하지만 집주인들이 임대소득 정보를 과세 활용할 거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소득이 노출된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거나 월세를 올리는 현상이 나온다. 그죠? 집주인들이 자기 수익이 노출되는 부분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면서 전세를 꺼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전세를 놓기보다는 세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는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전세 대출을 받아서 낮은 이자를 내고 전세를 그나마 편안하게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살고 있는데 이런 대가가 없어지면서 결국 비싼 월세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이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흔한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만 공부하시면은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만 공부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네. 자, 오세훈표 재개발 뉴타운 열풍이 재현되나라는 기사입니다. 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뉴타운 하듯이 이제 많은 지역을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개발 활성화,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네. 7층도 층고 제한을 완화하고 많이 지정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 가운데 노후화 및 슬럼화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은 신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기존 재개발 해제 구역이 이제 새롭게 재개발로 재탄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주목해 보여야 될 지역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마용성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마포 같은 경우에 아이언뉴타운이나 부가연타운 중에서도 일부 대응구역 같은 경우는 몇 개가 해제가 됐거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신길뉴타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전체 구역 중에서 몇 개 구역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하지만 그게 이제 주민들의 의사가 좀 부딪히고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장 앞에서 지정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건 매년 한 25개, 30개 지정하겠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부가가치가 높은데 왜냐면 지금 주택은 한 번 사면은 팔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취득세도 높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높은 취득세를 지불하더라도 오래 보유했을 때 부가가치가 높은 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처럼 네. 3억에 산 빌라가 19억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리 취득세가 높아도 아무리 보유세가 높아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한남뉴타운 네. 1구역이 전체적으로 5개 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해제된 곳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한강변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하신 마용성 같은 지역 위주로 재개발에 지금 지정된 데는 뭐 거의 18억, 17억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높은 금액 말고 네. 조금 더 저렴한 한 그리고 3분의 1 가격대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로 또 묻겠다 그래요. 네. 그럼 토지거래 허가로 묶이면 거래를 못 하잖아요. 가서 살아야 근데 됩니다. 나중에 내가 팔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때 지분이 작은 걸 또 거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준이 어떻게 되죠? 18제곱미터입니다. 욕한 거 아니죠? 아닙니다. 네. 18제곱미터면, 욕한 거 아닙니다. 한 5.4평 정도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5.4평 정도 되는 좀 약간 작은 거를 매수하시면 되고, 지금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20제곱미터까지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거든요, 청약에서. 아, 좋은 그러면은 팁이군요. 전용 면적이 20제곱미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사용은 뭐 9평, 8평을 쓰더라도 건축물 대장상 20제곱미터 이하면 되니까 네네. 그런 것들 같은 경우 사놓고 개발되면은 그걸로 아파트 받으면 되고요. 개발이 안 돼도 주변이 개발되니까 또 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그거 기다리다가 뭐 그냥 시세 차익만 좀 보고 나머지 청약 가서 또 큰 거 하나 또 받고 내가 살 집. 네네. 그래서 거기 입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을 하시면 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금액도 네. 있고 이제 면적도 있다라는 네. 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팁입니다. 네. 자, 그래서 장기간 뭐 개발이 표류됐던 지역 위주로 수혜를 입을 거지만 네. 장기간 개발이 표류됐던 지역 위주로만 투자하지 마시고 네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중심지 위주로 하셔도 신규로도 많이 지정한답니다. 신규로 하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네. 하시고 뭐 오세훈 서울시장 뭐 저기입니다. 사진이 나오는 거고 자 서울 집계를 보면 재개발 해제 구역이 총 316곳, 동북권이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보다 좀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또 조금 집계가 잘못될 수 있고, 네. 동북권이 130곳, 동북권이 제일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어디죠, 여기가? 중화유타운. 네, 중앙 뉴타운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고, 네. 서북권은 48곳. 네. 그러니까 원래 지정이 많이 안 됐죠, 서북권 자체는.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도심권이 25곳, 네. 동남권이 21곳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우리가 좀 노후도가 심한 지역들, 해제된 지역들 중에서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에서 네. 조사해가지고 알려드릴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공꼰대님 알려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기대하시면 되고요. 왜 웃습니까? 아니요, 네. 자, 그래서 뭐 주거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곳 위주로 후보지를 선정한대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기존 해제 구역 중에서? 주거 정비 사업을 추진 않는 지역. 그러니까 주거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거 환경 개선 지구라든지 또는 가로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은 거기를 몽땅 들어서 다시 다른 새로운 개발 계획을 지정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곳을 위주로 해서 선정하겠다는 얘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조용한 데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조용한 데로. 저 아무런 호재가 없는 데 지역으로. 네. 자, 업계에선 단기간 빌라 등 비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네. 이건 어떤 업계인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게 보시게 되면은 네.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C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빌라 값이 다 3억이에요. 이렇게 3억, 네. 3억, 3억. 근데 A라는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럼 3억짜리가 이제 9억으로 뛰겠죠. 네네. 이제 그쵸? 네. 민간 재개발로 지정되면? 네네. 그럼 B라는 지역과 C라는 지역은 전혀 안 뛸까요? 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4억 5천.
네. 4억 5천까지 뛸 것 같아요. 최소 그죠? 왜? 기대감이니까.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에 우리도 될 거야. 네. 우리도 될 거야. 네. 그죠? 그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지역으로 투기 수요의 유입이 집중될 수 있다. 근데 이게 D란 지역은 재개발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D란 지역은 재개발이 전혀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럼 D는 안 뛸까요? 뛰죠. 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혀 전체적인 빌라 가격이, 단독 빌라 가격이 상승을 할 거고, 네. 아까 보셨다시피 전월세 또 문제가 있잖아요. 네. 또 전세값이 뛰면 또 갭 투자 금액도 줄어들 거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빌라 투자하기가 되게 좋은 네. 그런 상향으로 가고 있긴 해요. 빌라 네. 투자를 무조건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후보자를 공모할 때 공모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하겠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제 투기 차단을 위해서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수요자도 많이 몰리고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격이 더 많이 뛰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모일을 기준으로 권리 산정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이후에 거래된 것들이나 또는 신축된 것, 새롭게 지분 쪽이 된 것들이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래를 좀 차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요 구역을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재개발을 한다는 소문만 나도 건축업자가 가가지고 요거를 사서 빌라로 지어,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한 명의 조합원이 뭐 8명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개 늘어나면 사업성이 나빠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빌라를 못 짓는 요 기간, 네. 이 기간을 바로 권리산정 기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설명해주시네요. 권리산정 기준 이후에 빌라를 짓게 되면 이때는 아파트 못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전에 빨리 지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빨리 지으라는 건가요? 원래는 짓지 말았는데 깜짝 놀랐네. 그러니까 빨리 지어.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노란 신호등 빨리 가라는 걸 하면서요. 안 되죠. 써야 되는데. 써야 되는 건가요? 아, 그럼요. 어쨌든 뭐 이게 쓰라는 얘기인지 네. 빨리 지으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네. 사야 된다는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는 네. 매년 하겠다. 매년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2021년 7월에 권리산정 기준이 이른 거고, 네. 이제 그 해에 지정 안 된 것들은 2022년 7월에 이제 권리산정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 건 2023년 7월이 기준일이니까 뭐 빌라는 사면 절대 안 돼. 뭐 이런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예, 공모일이 자꾸 첫 번째 1차 공모일이 있고 2차 공모, 3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2차는 2차대로, 3차는 3차대로 공모일이 권리상정 기준일로 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재개발 구역은 대부분 저층 주거 단지여서 임대차 시장 가격이 쉽게 폭등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서울은 투기과열 지구여도 투자 목적이라면 어차피 취득세 중과 대상이고, 그렇죠. 이번 대책에도 여전히 재개발은 불확실성이 큰 사업이다. 그러니까 비싼 취득세를 내고 사진 않을 거라는 거죠. 재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불확실성,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사실은 불확실성이니까 가격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죠. 아파트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결과적으로 개발이 된다면 높은 수익을 내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거예요. 자, 4억짜리 빌라를 살 거예요. 네. 그죠? 근데 뭐 3주택이에요. 네. 그럼 2주택이에요. 네. 그러면 취득세가 몇 프로죠? 8%. 그럼 뭐 8천만 원 좀 넘죠? 네. 그럼 8천만 원 세금, 취득세를 낼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또 종부세를 낼 거 아니에요. 48이 32, 그죠? 3,200만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8천이 아니고 200만 원. 3,200이에요. 네. 그죠? 취득세가. 네네. 거기서 종부세를 예를 들어 3천 정도를 낸다고 보자고요. 이걸 네. 가지고. 그러면 내가 총 6천만 원을 세금을 내는 거죠? 네. 그러면 4억 6천을 내가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내가 산 빌라가 5억으로만 뛰어도 네. 수익이 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산 4억짜리 이 빌라가 7억으로 뜰 수 있는 빌라라고 한다면, 네. 그러면 사도 되는 거잖아요. 그를 입지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입지만 골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려고 한다면 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 그렇죠. 한강이 보이는 지역. 한강 보이는 지역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살 수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네네. 한다면 저는 높은 세금을 내더라도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요. 이게 올해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우리 오세훈 서울시장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5년 정도를 네, 생각하는 거지. 네. 재임까지 생각하는 거죠. 내년부터 하겠다고 하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것들을 뭐 좀 거래세가 좀 높다고 해서 포기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죠? 거래세는 네, 재테크는 나중에 얻을 이득에 비해서 굉장히 세발이 그리고 뛰어. 양도소득세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간단합니다. 안 팔면 됩니다. 안 팔면 양도세 완화되거나 네. 낮아집니다. 안 팔면 내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더 늘어나죠. 4억에서 7억으로 뛴 재산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아, 그렇죠. 네. 이거를 팔게 되면 4억에서 5억으로 쪼그라들어요. 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안 팔고 그냥 가져가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부터 사는 거는 10년 동안 투기가 아닙니다. 10년 가져가는 거. 네.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문제는 향후 특정 지역의 재개발 물량이 한꺼번에 풀릴 경우 입주난, 전세난 등이 모두 발생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고민해서 물량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서울시와 그죠? 이제 국토부죠. 네. 국토부가 따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좀 민간 재개발을 뭐 300개 정도 지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네. 국토부는 국토부대로 매년 공급을 해서 뭐 내가 봤을 때 한 3, 4년 동안 200개 지정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때는 500개를 지정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서 집값을 잡겠다는 건데, 이 300개, 200개가 국토부는 지금부터 지정해서 내년에 확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서울시도 내년부터 지정하고, 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이주 시점이 3, 4년 후에 한 번에 몰릴 수가 있어요. 쌍끌이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집이 살 데가 없고 다시 개발한다고 집을 살 데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 토막 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한다고 네. 하면 이주수요가 나올 거고 그 이주수요는 또 어딘가에 살기 위해서 집을 또 구하러 다닐 거고 허물어진 집은 그만큼 숫자가 줄어들 거고 이러니까 이게 또 서울시만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와 같이 해버리면은 더 물량이 시장의 물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겠네요. 뭐 전세값이 폭등을 할 거고요. 네. 이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친구들이 한 번에 입주가 다 되고 네. 또 신도시까지 한 번에 입주가 되면 다시 또 가격이 하락을 푹 할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뭐라 그럴까 약간 굉장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우려된 냉탕 온탕을 완전히 일들을 방어하죠. 생각 없이 그냥 막 해버리니까 뭐 너무 표 위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국민들만 손해를 보는 거죠. 근데 현 시점에서 주택 공급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공급을 하더라도 좀 이제 완만하게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세워야만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데 서울시도 국토부도 부족하다는 걸 국민들한테 어떻게 좀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과거의 뉴타운처럼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거의 뉴타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나의 큰 블록을 묶어놓고 그냥 지금 서울시하고 정부에서 각자 개발하면은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요, 이렇게. 네. 그죠? 네네. 근데 나머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는 지역들은 길이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나중에 공급이 많아졌을 때 네. 집이 안정화가 되려고 한다면 아파트의 질도 굉장히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아파트 질이 안 좋아져요. 안 이때는 좋아지죠. 폭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타운이라고 하면 어떻게 개발했냐면 뉴타운 이렇게 하나의 블록이 있다면 먼저 길부터 냈어요. 이렇게. 계획을. 계획을 먼저 계획을 짜지 않으면 아예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계획을 짜고 이렇게 요 지역은 공공에서 해. 요 지역은 오세훈 서울시에서 민간에서 해. 그죠? 요 지역을 하지 말자. 그죠? 여기는 또 하자. 그래서 이렇게 길부터 내서 이렇게 잡아줘서 계획도시가 돼야죠. 질이 올라가야지. 네. 공급이 많아졌을 때 어느 정도 연착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앞선 정부들 그 앞에 정부들 서울시에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정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서로 나도 하고 너도 하고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이거 절대 이렇게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누가 감당해? 이게 전형적인 난개발이거든요. 이게 90년대 개발이거든요. 80년대 개발이거든요. 네. 지금 80년대 90년대 돌아가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 난개발을 해결하기 위해서 뉴타운이 나왔던 건데 이거 다시 돌아가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피해를 갖다가 저희 애꿎은 국민들이 그대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투자나 투기 뭐 이런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죠? 일단은 정상적인 길로 가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걸 원하는 거지. 네. 이렇게 이렇게 불안하게 가는 거는 이거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정적이고 네. 확실한 투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투자하기 좋은 지역을 우리 권기호 꼰대님께서 어떤 지역적인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보면 아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아래쪽에 알람 설정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저희 얼굴 밑에, 권꼰대님 얼굴 밑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욱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